일할 사람들이 감소를 하는 거면 그만큼 경쟁률이 좀 줄어드는 거니까 뭐 취업률도 좋아지고 이런 방향성은 맞아. 없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인구가 줄면 당연히 경쟁이 줄어드니까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야? 다 이렇게 대기업 얘기하는 가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인구 감소를 오히려 더 반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렵게서는 이제 적정 인구론 이런 단어도 쓰는데요. 그건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와 구직자가 이제 매칭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경제학에서는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굉장히 좀 어려운 통계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일을 찾는 사람과 제공하는 일자리 숫자. 이게 정확하게 1이 되면 완전 고용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러니까 경제가 호황이에요라는 것은 이게 1보다 높으면 호황이라는 뜻이고요. 1이 안 되면 일자리가 사람보다 훨씬 더 적네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몇 개나 되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좋은 타입은 분모가 줄었는데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경우. 그러면 뭐 한 사람이 2개의, 3개의 일자리, 기업에서 이제 어서 오세요. 골라가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구직자 상황이 입장에서. 되는데 통상 이런 유토피아는 잘 발견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1명 이하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최근에 아마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한국보다 이 분모, 바로 인구 감소가 더 빨랐고요. 그 와중에 사실은 많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의 경합 전선에 지금 가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가 하나가 있는데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줄어서 예전에는 불황이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지금 기업들이 사람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이런 얘기, 취업이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 어디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 30년 전 장기 복합 불황이라는 굉장히 힘든 터널에 들어갔던 당시와 비교했을 때 일본의 지금 현재 일자리 상황은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 유효 구인 배율로 일본의 이 상황을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이 1.29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일자리가 129개. 굉장히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좋은 겁니다. 근데 특정 업종은요, 이게 600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6배요? 예, 100명인데 600. 어떤 업종이 그렇게 넘어가나요? 특히나 이거는 단순 직종이 아니고요. 약간의 숙련이 좀 있는 것들. 네. 특히나 이제 우리 집 같은 거 지을 때 미장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의 숙련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령화가 많이 되고 청년 그 근로자들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아까 얘기한 5배, 6배를 기록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줄고 있다는 것이죠. 2017년에 유효 구인 배율이 0.65배였었어요. 0.6배. 그러니까 2020년에 이게 더 악화가 됩니다. 0.39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100명이 일자리를 찾는데 제공되는 일자리는 39개밖에 되지 않는 상황. 야. 그러니 사실은 청년들이 숨 쉴 데가 없는 거고요. 굉장히 사회의 정상적인 흐름이나 경로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니, 왜 이렇게 낮은 거였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삼성이나 몇몇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전기 공채도 많이 하고요. 또 괴로운 신산업들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을 뽑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이 신규 투자나 새로운 어떤 선택들을 하는 거가 굉장히 옹성거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소비가 줄고 매출이 줄고 매출이 주니 투자가 줄고요. 투자가 주니까 당연히 고용도 줄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들이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아쉽게도 한국 사회는 이게 속도감이 더 붙고 있다.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게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등성이에서 요만한 바위 덩어리였는데 이렇게 굴러가면서 점점 더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효과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은 인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제 환경도 일자리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도 이 인구 변화로만 보면 10년이나 20년 후에는 당연히 청년의 취업 상황이 좋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줄고 있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와 관련되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줄거나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떡해. 조금 어려운 말로는요. 한국형 성장 모델이 드디어 멈춰선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 동력을 잃어버렸을까? 왜 자꾸 멈추기만 할까요? 뭐가 더 생겼으면 좋겠는데. 예. 자, 이 한국형 성장 모델이라고 굉장히 그럴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먹여 살린 구조예요. 결국 이걸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는 노동 집약형 산업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950년대, 6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 한국 사회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 끝나고 나서 많이 태어난 우리 아동 인구들, 우리 베이비 부머라고 표현하는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숫자도 많고요. 그다음에 개발 경제 초기다 보니까 몸값도 굉장히 저렴했었어요. 근데 그중에 또 상당수는요. 우리 유교적인 맥락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교육을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가 투자하지 않았는데 가계 차원에서 우수 인재들이 막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생산 현장에 투입되면 당연히 근로 현장이 활발해지겠죠. 근로 현장이 활발해지면 당연히 우리는 또 세금을 내겠죠. 이 세금이 또 자본으로 쌓여가지고 노동과 자본이 서로 이제 선순환 효과로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불과 한 50년, 60년 만에 한국을 선진국 반열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올려놨죠. 야. 그래서 이 성장 모형을 노동 집약형 성장 모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로 많이 표현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노동 집약형 산업 모델을 세 가지로 분해하면 내용은 제조업이 될 거고요. 방향은 수출이 되는 거고요. 주체는 대기업이 되는 겁니다. 물론 기업은 작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국은 지금 내수의 비중이요. 지금 한 5% 정도 나옵니다. 반 이상은 아직도 안 수출이고. 되는구나. 45%가 지금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고 수출입이 55%라는 얘기거든요. 네. 수출입이 55%니까 우리는 수출이 흔들리면 바로 타격을 받아요. 더 중요한 건 수출입 안에서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보면요. 주요 선진국들은 20%의 룰이라고 그러거든요. 선진국에서 제조업으로 먹고 산다 없어요. 그러면 선진국이 아니에요. 독일도 아닙니까? 예, 독일도 20% 안 돼요. 독일도 지금 3-4%밖에 안 나오고요. 한국은 얼마일까요? 한국은 제조업 하나가 지금 만드는 게 28%입니다. 55% 중에 28%. 중국이 전 세계의 제조업을 판다고 하잖아요. 네. 중국이 얼마나 될까요? 중국? 중국이 20%밖에 안 돼요. 어머. 중국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그렇구나. 야,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내수 경제로 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장기 불황을 겪던 일본의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고 고용 시장 즉 일자리가 더 늘어난 이 호황인 상황인 것은 뒤집어 보면 상대적으로 내수가 꽤 많이 활성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GDP 100을 만들어내는데 내수 기반이 85를 만들어낸다. 와. 굉장한 그러네. 자기네들 땅덩어리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수출 일부 대기업의 매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조금 이렇게 휘측이거나 미국에서 약간 막아버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만들어내는데 일본은 상관이 없는 게 그래봐야 그건 15%. 그러니까 85%는 나라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대외 경기가 사실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GDP는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내수가 좋다라는 건 결국 안에 있는 국민들이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소비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고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당연히 일자리에 아까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것들이 네. 배수가 늘어나는 기본적인 구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쌤 그리고 요즘에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 자동화하지만 요즘엔 자동화가 점점점 더 빨리 되니까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거든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20대 때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다 키오스크나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아 이제 이런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졌구나라는 걸 좀 맞아요. 느끼면서 맞아요. 직업이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상황이 우리 슈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제도거든요. 구조입니다.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이 없어요. 그럴 수 있겠다. 이 노동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뭘까라는 거죠. 로봇. 로봇 같은 걸로. 그래서 노동이 공급되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이 기계화라든가 이런 새로운 대체 수단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만들어지다 보면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일자리가 더 빨리 줄어드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고용 시장은 축소 지향적인 방식으로 좀 옹송거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통계를 보시면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긴 통계는 아닙니다만 상위 100대 기업의 총 매출 늘었죠. 네. 그런데 문제는 노동을 보시면 네. 노동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노동의 투입 없이도 매출을 늘렸다라는 거가 사실은 전통적인 자본주의의 맥락으로는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